전 세계에서 초심 백운영 희망찬 모닝콜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희망차게 또 오늘 보내게 저희 초심 백운영 희망찬 모닝콜 힘차게 희망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많이 피곤합니다. 어저께 그 무더위 속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신나게 떡을 돌렸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떡 맛이 없어가지고 옆에 팥빙수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경복궁 앞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많죠. 날씨가 더우니까 한국 사람들은 경복궁 더운데 올 이유 없잖아요. 나중에 오면 되잖아. 외국인들은 여행 왔으니까 와서 떡을 맛있게 각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찹쌀떡 맛을 보여주는 그런 전 세계적인 김건희 구속 축하 떡 파티가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임명희 부대표님, 떡 돌리는 부분 서울의 소리가 왜 돌렸는지 궁금하죠.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도 응징하고 감옥 보내고 떡 돌리고 저 동부구치소까지 카퍼리들 했는데 응징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응징이라 하면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는 그런 건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도 않고 법 처벌도 안 받는 사람이 응징 대상인데 이제 김건희 윤석열은 일단은 법적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응징이 1차적 응징이 끝났다. 이제 2차 응징 하는 부분도 남아있고 하지만 서울의 소리는 내란 소탕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 소탕 잔당 정리를 하고 또 국민의힘 해체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제 홀가분하게 마지막 떡과 이제 그 카퍼레이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도 이명박 구속될 때 강릉에서 떡 돌렸었고요. 그또 박근혜 시절에도 구속됐을 때 떡 돌렸거든요. 그때 반응 시민들 너무 좋아하시죠. 일단은 그거를 떡을 돌리고 함께 뭔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호응이 훨씬 더 좋고 또 고생한 시민들한테 떡 돌리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떡 돌리는 의미는 저희 서울의 소리 전 안티 이명박이 돌렸지 이명박 때는 역사적 의미, 역사적 기록도 보는 겁니다. 뭐 어떤 우리가 힘들게 투쟁을 해서 승리를 얻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다음 투쟁을 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또 싸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재미있는 영상도 남겨서 보게 만들고 대한민국에 또 어려운 시기가 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10년이든 100년 후든 뭐 50년 후든 올 수도 있으니까 승리의 어떤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런 거고 또 우리로서는 이 서울의 소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렇습니다. 뭐 비용 부담이 좀 크긴 컸죠. 딱 10가만 하고 뭐 등등해서.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라와 국민 위해서 축하떡 돌려야 하는 날이 오면 서울이는 또 언제든지 앞장서 수행한 다음에 승리를 얻어내고 떡을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언제 떡 돌릴 겁니까? 이제 저희도 다음에 언제 될지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카퍼레이드도 하셨잖아요. 카퍼레이드가 멋있었어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뭐 반응은 뭐 좋지. 시민들 손도 많이 흔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27km인데 2시간 걸려 갔는데 가는 시민들 기가 재밌어하고 손도 흔들고 그래도 우리 또 버스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몇십 대 차량 몇십 대가 쫙 이렇게 갔는데 경찰들이 에스코트도 잘해주고 우리 경찰 어제 종로경찰서도 떡 좀 드리고 또 남구치소 가지고 떡을 한 박스 가지고 가서 그 정문에 가서 오늘 야근하는 분들 나눠 드세요 그랬더니 좋게
받아가지고 잘 나눠 드실 거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나눔을 하셨네요. 그래요. 뭐 떡도 돌리고 희망찬 한 주 시작인데 초심 백은정 희망찬 모닝콜 2025년 8월 25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지나 밝아오는 아침 희망이란 빛이 우릴 감쌌네 서울의 소리와 함께 춤추며 조심 잃지 않고 다시 꿈꾸네 희망의 노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은행도 운행하면서 더더욱 21세기 진짜 홍길동으로 거듭나고 일명 서민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하는 우리의 호프, 우리의 희망 안진걸 민생연구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희망, 아침의 희망을 모셨습니다. 이재명이 아니고요. 이재명이 아닌가요? 지금 이재명이죠. 저는 작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희망찬 모니콜 벌써 두 번째인데 피곤하지 않으셔? 아침 일찍?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싶습니다만 우리 임명희 대변인과 또 우리 청년학생 동지가 잘하고 계셔서 저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백은정 대표님 새벽에 방송 잘하신지 저희가 응원 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백은정 양희삼 안진걸의 퇴진 및 탄핵 속으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퇴진하고 탄핵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그때 마무리 방송을 못해서 그동안 백운종 양희삼 안진걸의 탄핵 속으로 퇴진 속으로 마지막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내란 소탕 속으로. 내란 소탕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소리소리 전체적으로 좀 더 밀도 있고 좀 더 인기 높은 프로그램으로 재편하는데 제가 과감하게 희생을 하면서 희망찬 모닝콜에 힘을 실으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내란 소탕을 위해서 월요일 아침은 언제든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안진걸 소장님 드리려고 특별히 떡을 내가 저기다 냉장고에 갖다 놨으니까 우리 가지고 이 시간에도 와서 드시죠. 대표님 이 시간에도 근데 수천여 명의 시민들께서 들어오신다는 게 정말 이 대단하고 방송은 세계적인 지금 방송 각국에서 거기는 지금 오후 시간이라 다른 방송 않잖아요. 거기 5시는 생방송은 독점 방송이야. 대한민국에서 그 다른 MBC나 이런 데도 방송 안 하잖아. 5시. 제가 오면서 보니까요. 음악만 나와요. 그러니까 MBC, KBS, YTN, TBS까지 4개 이렇게 쭉 듣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다 음악만 나와. 이 시간에는 시사와 우리 투쟁 이슈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5시 희망찬 모닝콜, 좀 있으면 또 6시 반에 우리 신통알의 유효상의 신통알. 정말 대단한 방송들입니다. 근데 6시에 오마이뉴스에서 프로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신장식 나오는 며칠 하다 문 닫았어. 일본에서 못 오지 누가 하겠어. 서울의 소리만 할 수 있는 그지. 6시도 힘들어요. 6시에 신인규의 엄마 시대인가? 했다가 조금 여의치 않아서 다시 짠다고 하더라고요. 신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신규 변호사 화이팅! 우리 신규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은 요녀 김건희 어제 이제 떡 파티도 하고 카파리던 요녀 김건희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는데 또 붕괴할 일이 또 발생했죠. 민생경제연구소 고발했던 김건희 학력 조작, 경력 조작이 또 검찰이 무혐의했는데 왜 무혐의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열받는 일이죠. 김건희 스스로 자백한 유일한 범죄가 경력 조작, 학력 조작이거든요. 아이빌리브 사과 때 우리 남편은 무서운 검사인지 알았어요 하면서 뭐 자기는 앞으로도 부인으로서만 지낸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이란 걸 보여줬던 이미지를 조작하는 아주 정말 요녀 마녀구나라는 느낌을 줬던 그 기자회견 때 유일하게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죠. 부풀리거나 잘못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이죠. 자백하고 용서까지 구했거든요. 보통 용서할 때 이렇게 하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습니다. 네. 말은 안 했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100배 사죄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당시 2021년부터 제가 고발했는데 네. 경찰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그래서 이의 신청했더니 검찰에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4년 만에 또 무혐의를 한 겁니다.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리고 상습 사기는 뭐 논란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건데 아니 여러분 요즘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미용학원 안 다녔는데 미용학원 다녔다고 해서 미용사로 채용된 분이 그게 사기죄나 업무방해로 그렇죠. 왜냐하면 남을 속여서 미용 실력도 부정한데 마치 미용사인 것처럼 취업됐다고.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상습 사기, 그렇죠. 한 번 하면 사기 이런 판례까지 다 확립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러분 그 2010년 전후에서 학력 조작하고 경력 조작하고 논문 조작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정치 검사들 만나고 재벌들 만나고 또 무속인들 만나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교수나 대단한 박사인 양 하면서 그 신분과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사기를 쳐서 누린 자이거든요. 김건희 비리의 모든 시작은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과정이 양재택과 윤석열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비리 저지로 비호를 받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이 다 되고 제가 그래서 특검에도 종합 고발할 생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다시 종합 고발해서 이번에는 학력 조작, 경력뿐만 아니라 논문 조작까지. 그렇죠. 심지어 논문 우리 소래소래 특종이 하면 논문 조작이 아니라 논문은 임명이도 표절은 그래도 성의가 있는 거예요. 한 3분의 1은 지가 쓰잖아요. 나머지를 훔쳐서. 대필은 아예 그냥 통째로 그렇죠. 그 학교와 전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양심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논문 조작은 인정이 됐잖아요. 예, 인정이 됐죠. 대필한 사람도 우리가 보도했잖아요. 자기가 써줬다. 이 얘기 나오고 어디 저기 김건희 살던 아파트 와서 써줬다고 우리가 이명수 기자가 보도도 했는데 한때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도 추정이 돼요. 거기 방송에 김건희 앞에 남자는 다 내연 관계라고 보는데 김범수는 결혼하려고 엄마끼리 집도 보러 다니고 그런 전부 다 그 좀 반반하게 생긴 남자는 다 내연 관계라고. 일본에서 둘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도 공개가 됐으니까 뭐 그런 의혹이 나올 만한데 어쨌든 뭐 저희는 개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송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정치 권력이 있거나 또는 자기에게 어떤 조작을 해줘서 최은순,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남성들하고는 끊임없이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짚고요. 그 내연남으로 추정됐던 그자가 그냥 논문만 대필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경력을 조작해 준 걸 또 인정을 합니다. 뭐 어디에 근무했고 뭐 겸임 교수 하려면 반드시 다른 근무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겸임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임명희 대변인이 어디서 어떤 괜찮은 직업이 있는데 아유 우리 교수님 해주십시오 하고 겸임 교수. 근데 윤석열이는 그런 건 검증하는 게 아니다. 니들 알아봐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기자들한테. 바로 그게 사기인 겁니다. 부부 사기단인 겁니다. 겸임 교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직장에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재직증명서 다 내라 그러고요. 4대 보험 증. 근데 그것을 그 논문 대필해 준 자가 조작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밝혔는데도 무혐의가 났다는 거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맞습니다. 부분인데 근데 이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건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최소한 절차대로 그 고발단체 여러 있을 텐데 저희도 항고를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하고 왔거든요. 현장에서 항고장을 썼습니다. 불기처분 이유서를 받은 다음에 항고장 직접 써서 제출하고 나중에 자세한 항고 이유서 내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수순인데 그래도 이제 서울고검에서 최근에 뭐 주가 조작도 다시 한번 재기수사한 적도 있잖아요. 뭐 결국 특검으로 이어져서 곧 있으면 기소가 되잖아요. 이제 구속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검찰 인사도 있었고 또 시대가 바뀐 걸 검사들도 알 테니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습 사기가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든요. 상습 사기고 논문을 대필해서 계속 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습 사기. 왜냐하면
석사 속였죠, 박사 속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습 사기인 겁니다. 반복적으로 속이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역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검이 제대로 못할 때면 특검에 넘겨라. 저희도 특검에 또 재고발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만큼 여러분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비리의 모든 시작은 경력 조작, 주가 조작, 논문 조작, 경력 조작, 학력 조작, 논문 조작이 시작됐다. 그 조작에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즈음에 2010년, 11년, 12년에 주가 조작을 하고요. 2013년에 잔고 조작을 하고 도촌동동 사기 사건을 일이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의 조작으로 개입을 하고요. 네 번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까지 조작하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과정이 정확히 경력 조작, 학력 조작, 논문 조작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여러분 옛날 문제가 아니라 매우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일당을 일망타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예, 그래요. 뭐 요녀라고 불리는 요망스럽고 요사스러운 망령스러운 여자 김건희. 구속이 끝이 아니다. 지금 뭐 진실규명과 단죄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고요. 국정농단 사례가 갈수록 추가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란 배우, 계엄 배우 부분에 지금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는데 과연 한덕수와 김건희가 연결이 없겠냐? 왜 비화폰을 특검은 조사 안 하냐? 어딘가 있을 텐데 아직 김건희 부분에서는 한마디도 않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도 없죠. 국정농단, 내란 배우까지 어떻게 특검을 저는 특검이 봐주는 거 아니냐까지 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아니 제가 보기엔 특검들이 하나도 안 봐주고 있고 안 봐줄 겁니다. 다만 이제 작전상 또 수사 기술상 이미 확보된 굉장히 중요한 증거나 진술이나 정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딱 갖고 있다가 한덕수, 추경호, 예를 들면 한덕수랑 추경호랑 김건희가 통화한 내역까지 나온다. 내란 전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빼박이 되는 거죠. 지금 김건희가 막 사방팔방에 김승희 학교폭력을 또 김건희가 애꼈다는 이상한 의혹이 있었던 그 김승희라는 의전비서관이 된 것도 인사 개입이잖아요. 인사 조작이었죠. 근데 그 학교 평력 밝혀지기 전에 교육부 차관하고 막 집중적으로 통화하는데 그자가 사회수석이 또 되고 그럽니다. 근데 김건희랑 통화하면 다 승진하거나 다 청와대 들어가고 이렇게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한 특검이나 일부 탐사 보도가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추경호, 뭐 나경원 또는 한덕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공천 그다음에 당무 개입뿐만 아니라 내란 개입 뭐 이런 그다음에 인사 개입으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최정 목사가 실제 봤잖아요. 뭐라고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 하면서 막 메모도 하고 그랬다. 그건 직접 목격하신 분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특검이 이것을 숨기겠다. 이제 예를 들면 딱 한덕수나 추경호 불러놓고 어허 김건희 통화했으면서 안 했는데 그러면 어허 이 사람 여기 비화폰에 네 번호가 딱 찍혀있네. 이제 이런 것들 서울 양평고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온희룡이랑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것을 미리 특검이 까서 온희룡이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맞추거나 새로운 어떤 변명을 할 기회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사 전략상 미리 오픈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 저는 특검이 또 같은 검찰 출신이라 검찰은 무슨 검찰 가족은 안 건드린다. 검사 통일체가 좋은 쪽의 통일체가 아니라 그런 나쁜 쪽의 통일체가 작용하지 않을까 봐서 감시를 좀 많이 맞습니다. 우리 선 감시를 해야 대통령이 감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특검 3특검은 무조건 응원하고 제공하지만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수사 상황이나 그 다음에 브리핑 상황을 모니터하고 또 특검 안팎의 언론인들과 소통하면서 뭐가 미진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적 또는 예를 들면 특검마저도 국민들로부터 또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지금 기간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고 재정이 모자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특검법 개정해서 우리 3인당부터 치고 나가서 네. 그분들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특검해온 거 보면 뭐 병력 대표님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언론인들도 그렇고 거의 90점 정도는 하지 않았나. 네. 비교적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잡음 없이 하다 보면 뭐 잡음도 네.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안에서 또 이상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경계를 하되 비교적 8, 90점 정도는 해왔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 결정적인 것들을 더 내놓고 그다음에 구속 기소하고 그다음에 엄벌을 받는 데까지 특검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씨가 이제 또 오늘 4번째 소환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계속 뭐 소환에는 응하되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혐의도 부인하고 있고 뭐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 관전 포인트가 또 신병에 확보된 키맨드의 입이 어떻게 여느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건진법사 그다음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집사 김예성 씨도 있는데 이들 중에 누가 과연 먼저 김건희를 버리고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누가 먼저 입을 열 것이냐 이게 또 좀 포인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건진, 김혜성, 이종호 다 싹 불 가능성이 높다. 네. 워낙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단순한 비리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김혜성만 해도 그냥 김혜성을 한번 쳐보시면요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김건희를 쳐보면 이제는 국정농단, 국정개입, 국정비리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네. 온갖 군데 다 개입하고 다 비리를 저질렀는데 김혜성도 보면 처음에는 잔고 조작에서부터 나오지만 시작했죠. 그 잔고 조작 후에도 보면 비마이카 설립을 주도하는데 비마이카 행사장에 김건희랑 권오수가 있는 사진도 지금 확인됐습니다. 즉 비마이카가 김건희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 IMS 모빌리티로 바뀐 그 회사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재벌 대기업 문제가 있는 재벌 대기업들을 준 수백억의 돈이 비마이카로 갔는데 그러면 그것은 김건희 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김건희가 빼돌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한 50억 가까이 빼돌린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김혜성이. 네. 근데 김혜성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걸로 제가 중벌이 나올 것 같다면 사실은 이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김건희 돈인데 김건희 차명으로 제가 잠시 받아놓은 것뿐입니다. 하면 그 순간 이제 본인 형량은 감소가 되죠. 네. 근데 그것뿐입니까? 뭐 아까 잔고 조작을 해서 도촌동당 사기라고 그다음에 그 신한저축은행과 함께 계속 뭔가를 조작해가지고 신한저축은행이 피해를 줬는데 신한저축이 만든 바로 투자증권이라고 지금은 카카오페이 증권인데 거기 부사장이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신한저축은행을 상대로 계속 잔고를 조작하고 피해를 준 자를 신한저축은행이 오히려 부사장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리, 그 다음에 이제 비마이카와 IMS 모빌리티를 통해서 벌어진 비리, 그리고 주가 조작 과정에서도 이 김혜성이라는 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권오수랑 김건희랑 특수한인데 거기에 김혜성이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비리들까지 계속 나타난다. 그래요. 지금 김건희 특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제 여론 때문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수사 인력과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오늘 국회법사위에 의해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첫 법안으로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또 연기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하는 말은 아직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이 휴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개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연장 3개월 남았는데 연장을 얘기하기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해서 연기된 건지 소식 들으셨어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용산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나 특검 관련해서는 정광석화처럼 하되 아주 꼼꼼하게 해가지고 논란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그 시기도 국민들께서 지금이다. 딱 예를 들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방향은 추석 전에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검찰에 너무 지쳤고 너무 지금도 분노하고 있고 이번에도 김건희에게 또 그 김건희 스스로 유일하게 자백한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확 밀어붙이고
관봉권 띠지도 그거 정말 조작해버리고 중요하죠. 은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속도를 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러면 특검은 국민들께서 지금 잘하고 있고 2번 연장할 수 있게 됐잖아요. 보통 수사가기는. 그러면 한 3개월 연말까지는 가는데 대략 뭐 벌써부터 그 안에 다 끝날 수도 있는데 진짜 잘해가지고 한두 달 앞두고 추석 이후에 지금 보니까 김건희 혐의가 50개로 늘어났어. 네. 내란 특검도 보니까 수사 대상이 추경호, 나경원 포함하여 아직 소환조차지도 못했어. 예를 들면 500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국민들께서 알아서 또 이 백운영 대표님 같은 우리 사회운동가들이나 사회정책가들이 알아서 지금쯤은 특검을 개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두 달 남았는데 본인이 지금 규명된 혐의가 2-3개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시점이 있을 걸 보는데 저는 이래서 특검법은 그래서 추석 전후에 개정해도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검찰개혁에 집중하고요. 특검법은 추석 후에 추석 때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야 특검 잘하더라. 야 근데 기간과 인원과 재정이 모자라대. 이렇게 딱 도실 거예요. 이런.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셨습니까? 좀 그 용어 좀 쓰지 마시고. 검찰 해체. 예. 검찰 해체 용어를 바꿔주시고. 예. 검찰 해체를 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검찰의 압박에 또 굴복해서 유야무야 미루다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못하듯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제일 우려되고 만약 그러면 이제 나는 목숨을 걸고 그걸 시도하는 자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 한진걸 소장님 좀 저 좀 안심시켜주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특검은 추석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검찰 개혁에 집중하자. 괜히 또 특검 막 개정하다가 그걸로 막 일부 여론에서 벌써 서두르냐 국민의 막 반발 부르고 이런 것도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또 논란이 생기는 거고. 혹시 또 서두르 개정했는데 실수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꼼꼼하게 미리 또 준비해 놓되 추석 후에 해도 되고.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검찰 해체. 검찰청이 다시는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하게. 정치검찰 말이 없어지게. 그래서 기소총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사는 어쨌든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그게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일반수사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하는 한이 있어도 상호 견제하게 만들고 그 대방향은 추석 전에 딱 하면요. 추석 때 지지율 한 5% 10% 올라갑니다. 드디어야 수십 년 대한민국의 이 알턴이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 정치검찰은 여러분 일각에서는 뭐 정치권들이나 뭐 일부 진보 인사들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검찰 문제는요. 정치검찰이 비대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 또 이자들이 재벌이나 대기업들과 결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 서민, 중산층, 노동자, 중소상공인은 또 가혹하게 몰아붙입니다. 사건을 조작도 하고. 그래서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또 설령 내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정치검찰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서 강력범죄를 예방하거나 강력범죄를 소탕하는데 검찰이 힘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면 마약범죄 같은 거. 그러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범죄 천국이 되는. 왜냐하면 검찰이 전부 다 정권의 시녀로서 역할을 많이 아이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안에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정청래 대표님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럴 리는 없겠어요. 정청래 대표도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뭐 그거 검찰 해체만 제대로 해도 그 임기 안에 한 일 다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다 봅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 해체를 해내는 당대표가 되셔야죠. 그러면 검찰 해체만 해내면 역사의 길이 남을 당대표가 되지.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 제대로 해내시라고. 유튜브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검찰 해체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단죄와 함께 우리 안진걸 소장님,
민생경제연구소가 애쓰고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 서민인데요. 네. 이제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1심처럼 무죄 선고 나왔는데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셔서. 그래요. 요즘 홍길동 은행의 지원 신청자가 쇄도한다는데, 뭐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청자가 많은 것이 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언제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어려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그 어려운 구석을 찾아서 혹시 네. 대선 출마할 분 같아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네, 그런데 네. 그 지금 뭐 그 쇄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드실 건지. 이 소액 긴급 무상 지원금입니다. 네. 홍길동은행은 왜 홍길동은행이냐? 조선시대 우리 홍길동이 의적으로서 정권의 부패에 맞서고 무능에 맞서고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 정권이나 위정자들의 말을 반박하고 아니다. 나라님이 정부가 가난부터 해결해줘야죠. 질병부터.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활빈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빈민을 서민을 살리는 당, 빈민과 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당.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당은 저는 활빈당이고 민주당이나 삼인당도 활빈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윤석열 정권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최악인 상황에 만들었는데 벌써 3,00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네. 1인당 10만 원. 1인 가족이면 10만 원,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은 돈이 더 들 테니까 20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3,000명 지급이 되었고요. 현재 민생복지원금이 나가는 동안은 조금 주춤했거든요. 근데 벌써 7월달이니까 다 이제 쓰셨을 거 아니에요. 집주마다. 그 후로도 알바나 일자리를 못 잡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이 걸렸고 많이 아팠고 또는 보험이 안 되는 병이 있으면 치료비가 나가니까 아무래도 아직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생복지원금이 처음에 막 지급 때는 주춤하다가 다시 요즘에 수천 명이 연락이 왔고 한 1,000여 명이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1,000명을 선정을 했으면 즉시 네. 즉시 지원하는 게 원칙인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또 이제 지원할 거예요. 몇백 명은 네. 몇천만 원 마련해서. 근데 1,000명이어도 1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백운용 대표님과 소래 소리에 또 도움을 구해야 되는 우리 애청자들께서 또 네. 십시일반 우리 안진걸 TV 또 안진걸 페이스북에 오시면 또 홍길동은행 후원 계좌도 안내가 돼 있고 기부금 소득공제도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봉지욱 기자님 네. 뉴스타파 그만두셨는데 500만 원 또 기부해 주신다고 그러고 500만 기부 클럽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승훈 소상공인 대표님도 500만 원 기부한다고 해서 기부식을 하고 그 500만 원은 봉지욱 기자 500만 원은 꿈수 청년 장학기금으로 청년들 장학금 우리 한창민 대표님 항상 오신 행사가 있거든요. 응원해줘. 그다음에 이승훈 대표의 500만 원은 홍길동은행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500만 원이면 50명을 또 긴급히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홍길동은행만큼은 정부도 지자체도 또 기업들도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다 같이 십시일반 관심과 후원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 그 저기 우리 임명희 네. 부대표님 이 홍길동은행 관심 없으세요? 사회민주당에서 할 아니, 일을 저희 하고 계신 계속 것 같아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해야될 저희 상당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1인당 10만 원 긴급 무상 지원금 홍길동은행하고 1인당
300만 원 꿈스쳤는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를 저희가 하는데 거기 빠짐없이 오시는 분이 우리 사민당의 한창민 대표님, 또 민주당의 정의로 의원님 이 두 분이 붙박이로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수 있을까. 또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대표님이 작년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홍길동 의원이 하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금을 못 준다 하더라도 저리로 1% 2%대로 옛날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1%의 초저금리로 그러면 네. 11만 명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긴급 생계비. 그런 거에 정부가 안 하냐라고 따져 묻고 또 민관이 합작해서 홍길동을 만들자. 이제 이런 정책 함께 추진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너무 애쓰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일에 함께 뜻을 많이 모아야 되지 않나. 이거 보니까 기업들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노조나 이런 데서도 좋은 뜻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정말 고마운 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그저께 일본 순방했고 이시다 총리하고 뭐 잘 됐다고 하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불만도 있고 하는데 우리 사회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안진걸 소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지금 아까 한 30분 전에 지금 미국 도착해서 환영 하는 받는 그런 나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에 잠깐 짚고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회민주당에서는 이시다와 그 무슨 뭐 김대중 뭐 누구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제2의 선언을 했다는데 어떻게 사회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되게 외교적으로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한국의 어떤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일본이 총선을 이제 또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시바 총리가 당내에서는 좀 퇴진 운동이 세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민당에 이제 또 경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되게 구구 행보로 유명한 분이세요. 전환길과 비슷한 인물이라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힘의 전환길 같은 사람이 지금 막강한 이제 총리 후보로 이시바 총리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구구의 인사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이시바 총리가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해서 이시바 총리를 위해서 약간 힘도 실어주고 그런 면에서는 훨씬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행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한일 간의 어떤 협력으로 트럼프를 좀 대응하려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보는데 안진걸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걸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자유무역 질서라는 거 FTA도 만들고 그래서 프리 트레이드 뭐 소시에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관세도 없애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떠로 막 관세를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까지 막 하고 다른 나라 국정에도 함부로 막 개입하고 막 캐나다를 병합한다고 그러고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동안 미국에서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나라의 국유에서 어쩔 수 없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 되는 참으로 비열하고 더러운 일이지만 그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각국 정상들이 고뇌를 하고 또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때로는 이렇게 당근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항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에 먼저 가서 아시아의 선진국 두 나라가 협력하는 모양새로 트럼프가 추진하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다버려주되 동시에 일본과 함께 트럼프가 함부로 밀어붙이는 경제적 폭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맞대응하는 그런 모양새. 다만 이제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역사정의 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용주의를 잘하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화끈하게 제대로 짚었어야 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지만 그걸 계승한다는 건 모자란 거 아니냐. 뭐 정의영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께서 이 정도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다. 다음 기회를 지금은 미국하고 너무나 중요한 관습상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 부분을 크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다음 기회에 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요미우리하고 인터뷰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분석에 하면 과거사에 대한 강한 언급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만 그것을 정상회담에서 세게 이야기 안 한 건 맞다.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다. 그러나 당연히 시민단체는, 여러분, 시민단체는 영어로 비정부 기구라고 그러잖아요. 난 가보면 도원이제라는데, 시민단체가 정부랑 똑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 없고 전 세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시민단체는 비정부 기구니까 정부가 못하는 목소리를 내줘야지. 그래야 옛날에 우리 과학병 투쟁 때도 결국은 이명박마저도 그거 갖고 가가지고 촛불 집회 사진 보여주면서 30개월 이상 선고기는 안 된다. 이번에도 우리 통상 그런 부모 때도 그 사진을 여한구 본부장이나 장관들이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에서 쌀과 소고기는 너무나 예민하고 생명 같은 거다. 함부로 수입 확대하면 안 된다. 이걸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문제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이견이 있는 것만 언론이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당연히 대통령이 국유에 가서 협상을 할 때는 여기서는 강한 대통령 의견과 반하는 얘기를 해줘야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비체혁명 만세, 이재명은 합니다를 들고 왔잖아요. 나는 지금 뜻밖이야. 아, 이재명 대통령이 손만 갔으니까 응원 차원에서 들고 왔구나. 왜 이걸 들고 오셨어요? 나 일이잖아, 일. 매우 궁금해. 이재명은 일합니다. 일합니다. 선거 때도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선거 때 제 개인 티켓인데 혼자서 선거운동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요. 3cm 이하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시대이고 이게 이제 후보 때 구호잖아요. 난 비체혁명 만세, 민생진건 안진걸, 이재명은 1번이기도 하지만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는 뜻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재명이 꾸준히 국민의힘 같이 놀고 먹는 극우 극단 폭력 세력에 맞서서 일하고 있다는 건, 그다음 비체혁명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나태해진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체혁명을 생각하면 비체혁명이 죽비가 되는 거죠. 내 이놈! 우리 백은영 대표님처럼. 그럴 바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당에서, 또는 내각에서 나와야죠. 본인들이 비리를 저질 것 같고 나쁜 짓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태해지면요, 당장 그 즉시 반성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걸리기 전에, 국민들 쫓겨나기 전에.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일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라는 호소이자 촉구이고요. 비체혁명 만세, 비체혁명 정신 잃으면 큰일 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근데 제가 아침 5시 방송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 옆에서 일을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원도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일을 하려면 자꾸 반대하고, 그거는 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그 어떤 지금 일을 안 하려는 주변 사람들이 나는 상당히 지금도 벌써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개혁을 좀 해박 놓거나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고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방송을 한다고도 보고. 맞습니다. 제발 이재명 대통령 성격은 일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성격이고 일 않는 게 더 힘들어. 나같이 안 하면 병나는 분이에요. 나도 일 않는 게 더 힘들어, 노는 게. 근데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좀 몇 달 지나면 보일 거예요. 지금도 하나씩 보이는데 즉각 우리가 아침 새벽부터 야단을 치는 거고, 또 이 모닝콜이 좋은 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1시간 전에 미국 갔어. 그럼 우리는 맨 처음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새벽 방송이라 이런 맞습니다. 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심지어 이재명 대표님이 일하다가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백은영 대표님 소리를 좋아하니까 알고리즘이 뜰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지 했는데 이 어르신이 새벽 5시부터 그러면 정신 반짝 뜰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건 아무리 뛰어나고 치열한 사람도요, 잘못하면 나태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오만해질 수 있고, 특히 권력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알아서 모시고 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걸 제일 경계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참모도 마찬가지고, 이 권력은 뭡니까? 5년에 불과한 권력이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에 의해서 비체혁명으로 다시 한번 정말 제도라고 준 권력이고, 3인당이나 조국신당까지 다 잘 챙겨서 제도를 연대해서 10년, 20년
국민들을 위한 좋은 나라 만들어라고 준 권력인데 5년 엉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논란만 만들다가 결국 막 정권을 윤석열한테 뺏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피가 토할 일이죠.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그럴 리가 없지만 참모들 중에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은 지도자는 대단한데 주변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권력이 차면 제발 새벽 5시 백운정도병 이망찬 모닝콜 좀 보십시오. 같이 일어나서 보고 출근하십시오. 그좀 뉴욕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최고의 응원자 그렇게 하시면서 안진걸 소장님 건강하세요. 그러고 뉴욕에서 정말 뉴욕에서 이거 세계적인 방송이요. 지금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저 그쪽에 지금 지금 새벽 시간이 아닌 나라에서는 그럼 우리 보고 계실 겁니다. 새벽 우리 전 세계 보시는 분들 우리 3인당 TV와 안진걸 TV, 임명희 TV도 있나요? 아직 만드셔야죠. 있는데 요즘 팟캐스트 유명한 분이었어요. 강원도에서 팟캐스트 1등 방송 거의 1, 2등. 그거 왜 소개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나 처음 알았네. 요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이제 다시 유튜브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뉴스버스에서 자세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95년도부터 이재명 대통령 인권변호사 막 시작할 때부터 제가 활동을 그때부터 알았고 특히 제가 참여했는데 98년에 갔는데 그때부터는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의롭고 정책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서민 문제에 그리고 대단한 활동가이고 정력가라고 그러니까 정력적 실천가라는 걸 제가 그 뉴스버스에 인터뷰를 해놨어요. 그 뉴스버스 재밌게 올챙이 시절 아는 안진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20대 30대 아니다 95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 그때 제가 좀 그럼 올챙이 입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냥 보통 우리 2030은 올챙이 느낌 있잖아요. 4050에서 이제 개구리, 이제 6070에서 이제 뭐 되는 거죠? 용이 되는 거죠? 개구리가 용이 됩니까? 30년 전에. 아니 뛰어난 개구리는 이재명한테 뛰어난 개구리는 펄짝 뛰어서 민중을 위한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깨구리 막 아래서 깬 깨구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대표님은 이재명 대표님은 20년 전에 알아서 2004년 5년 그쯤을 봤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민운동에 전념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못 봤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민주당 부대변인을 전후한 과정이 이제 중앙 정치에 옵니다. 내가 부대변인 때 그러면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독도 소송을 같이 했죠. 독도를 이명박이 그 김종필이 밀항한 것처럼 폭파시키거나 갖다 바치려고 할지 모른다. 그래서 공개해라. 독도 관련된 모든 일본과의 협상 된 그 소송이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그랬잖아. 전임 대통령이 약속한 걸 뒤집기가 힘들다 했는데 이명박이 가가지고 독도가 일본 땅으로 가르치겠다고 일본 수상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달라고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그때 소송의 목적은 그걸 부인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확정돼 버리면 안 되는데 법원에 일본 정부에서 그런 말 없다는 걸 우리가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큰 성과죠. 그래서 한 소송인데 맞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도 변호사 안 해주는 걸 내가 용산 참사 만나가지고 용산 참사 일어났을 때 2008년 그때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진행돼서 그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때 그 기사가 지금 다음 사상 최고의 댓글이 들어서 무명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나오기 전인데 그걸로 많이 좀 떴다. 이렇게 2006년도에 시장석에 나선 떨어졌어요. 성남에서는 유명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당시는 성남 민주당에도 썩은 세력도 있어가지고 그들과도 투쟁을 하던 관계니까 2010년대 됐는데 그때 이제 저는 95년, 98년 이제 성남 시민의 모임, 나중에 성남 참여연대 되고 저는 서울 참여연대 그때부터 만났고 대표님 이제 2004년 전후부터 만나고 그때는 참 푸릇푸릇한 청년이었어요. 그렇죠. 의기탱천하고 분기탱천하고 그래서 막 좀 옛날 SNS 보면 열정이 넘치니까 막 화도 내고 막 지금은 근데
대단히 이제 온숙한 지도자, 실용적인 지도자. 특히 저는 참 그게 좋아요. 국민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 그야말로 클 때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래 대표도 야당을 몰아칠 때 몰아치더라도 대통령과 기조로 야당과 만날 때는 더 만나야 된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적당할 때 기조 선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근데 좀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야죠. 예.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찬성은 야당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대화 상대가 아니 좀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님 보고 윤석열하고 대화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윤석열하고는 안 되죠. 근데 지금 내란 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나는 대화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당이 새로 갈라져서 탄핵을 찬성하고 내란을 반대하는 최소한 한동훈 같은 마인드라도 있는 사람이 대표됐을 때 대화가 가능하지. 끔찍하잖아요. 204표로 탄핵이 가결됐는데 만일 한동훈 걔가 5명만 도망갔으면 지금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대표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딱 두 가지인데 국민의힘 내에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갈라져 나오라는 거야.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라는 거고 그나마 두 번째 어쨌든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대하는 자리라든지 기념식을 광복절을 함께하는 자리 같은 데서는 그럴 때는 잠깐의 대화를 나눠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라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그냥 대통령은 압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쳐다도 안 봐버린다. 이게 너무 어색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대표님 생각이 똑같습니다. 나는 더 세게 몰아붙여야죠. 내란 잔당하고는 악수도 하면 안 된다. 역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역적하고 아니 최소한 내란 잘못했다, 탄핵 잘했다 정도 하는 대표는 악수를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법적으로 윤석열이 내란 수기로 처벌을 법원에 판결 나오면 저 국민의힘 전부 위원정당이고 지금 감옥 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서울에서는 앞으로 그거 할 거예요. 맨날 하고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서울에서 야단 좀 만드셔야 되겠네요. 국민의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가 하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 오게 해야지 아니 악수를 한다고 뭐 다 용서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좀 당대표로서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초대하는 자리, 정부가 초대하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가 만날 때는 대통령 같이 악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 부분만 신경을 좀 쓰라는 겁니다. 지금 김남국 비서관, 지금 소통 비서관 하고 대표님 있잖아요. 애청자들 혼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에서 동성하고 있습니다. 비서관하는 김남국 비서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 무지를 받았다고 그러고 지금 뭐 무지 받은 사람 많잖아요. 황한우 의원도 가슴 졸이다 무지 받았고 뭐 등등 이렇잖아요. 그 김남국 의원하고는 매우 친하다는데 어떻게? 친하다기보다는 너무 그동안 이 정치검찰 놈들이 이재명 조국, 송영길, 최강욱, 김남국 패턴 똑같잖아요. 여러분 윤미향까지 조중동이라든지 극우 세력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이제 동아일보는 요즘 빼줘야 되나?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탄핵에는 찬성했으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자들 그 다음에 극우 세력이 가짜를 퍼뜨리면 그걸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요. 그 중간에 구구단체들이나 이종배 같은 자들이 고발도 해요. 그럼 기다렸다는 또 압수수색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무죄야. 맞아요. 설령 유죄로 인정돼도 대부분 그런 거 뭐냐면 매우 형식적이거나 아주 부분적이거나 아주 티끌 같은 거. 물론 그런 일조차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살다 보면 또 정치하다 보면 사보다 보면 다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걸 실정법이 잣들어대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미 사람은 마녀로 만들고 악마로 만들어놨어요. 여론 재판에서 끝났죠. 김남국도 이미.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같은 민주당에서 김남국 막 탈당이라는 자들이 있었고요. 제명이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무죄됐어요. 그 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 사람들 또 김남국 다 사죄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 했던 사람 다 조선일보 일본에 나왔던 자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동지한테 물어보고 사실관계 따져보고 불법인지 아닌지 여론이 나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죽이면 됩니까? 그렇죠. 여론이 나빠져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예를 들면 송영길은 이건 김남국은 이 사람들이 그종 뭐 비판받을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실적 위반도 그 정도 잘못한 건 아닙니다라고 해줘야죠. 국민 여러분 팩트는 이렇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같은 당에 있는 자들까지도 함께 합세해가지고 손절했죠. 정말 손절하고 마녀로 만들었거든요. 악마로 만들고 그 사람들 반성하고요. 항소심 무죄된 것 정말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잖아요. 너무 정신없던데 제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응원한다. 더 열심히 일해달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이제 무혐의 판결을 받고 예,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될 텐데 좀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의원님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네. 말한 것처럼 우리 애청자들 댓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변희정 대표님 때문에. 네. 여러분 저 그만 혼내시고 김남국 의원님 나중에 이거 방송 보시게 김남국 의원 힘내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제 항소심까지 무죄란 건 대법원에서는 뭐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기 네. 때문에 무죄가 이제 맞거든요. 네. 다만 뭐 예를 들면 코인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입법적 미비가 있으면 만들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 투자는 좀 더 활성화하고 코인도 이미 사실상 국민경제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소득이 나오면 나중에는 뭐 지금 당장 아니어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의 대주주들처럼 세금도 내게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남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때 이렇게 잠깐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 맞잖아요. 본인도 네. 사과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 무죄다 무조건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어쨌든 걱정을 끼쳐드리고 일부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 조국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 잘 받았는데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논란은 피하면서 2030 문제를 사과해도 마음을 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사과하겠다. 옛날에 원래 그렇게 답했거든요. 그렇게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마음을 열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치가와 행정가와 운동가의 숙명이겠죠. 그래서 두 분 다 특히 김남국 의원님 이제 진짜 무죄에 대해서 난리가 날았으니까 대통령님께 응원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한 쓴소리까지 그다음에 용산에 와 있는데 나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과 경고까지 대통령 주변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언론 역할은 모니콜이 잘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1차 효과 잘 나고 있습니까?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좀 살만하게 됐습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1인당 15만 원, 네. 곧 있으면 이제 9월 달에 10만 원 더 나옵니다. 네. 25만 원. 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빼고는 3만 원 더 나갑니다. 28만 원입니다. 자, 제 고향 같은데 인구 감소 지역은 한 450만 명한테는 5만 원이 더 나가서 인당 30만 원이 나갑니다. 4인 가족이면 120만 원이면요. 반달치 월급이 더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나오거든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이 나오고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이면요. 200만 원이에요. 4인 가족이요. 한 달치 월급이 나옵니다. 시골 분들이면 아까 말한 인구 감소지역이면 55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220만 원이 나와요. 네. 큰 도움이죠. 동네 경제, 서민 경제 다 살고 있습니다. 매출이 싹 다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민생회복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온라인 소규모 매장이나 이런 데는 불쌍이죠. 왜냐하면 온라인은 이제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이제 온라인에도 보면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도 매출이 소규모 매장은 뭐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좀 보완할 것 더 보완해서 9월 달에 10만 원씩 더 추석 앞두고 1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큰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절 고속도로 추석 명절 고속도로 또 면제가 됩니다. 통행료가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도 정부가 엄청 풀고 있는데 영화 쿠폰, 숙박 쿠폰 이것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늘려가지고요. 지금 가보면 배추값도 엄청 비싸고 복숭아, 사과 진짜 비싸졌거든요. 특히 이제 이 기후위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과 폭염으로 농사가 힘들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미 2차 추경 때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이랑 영화 쿠폰, 숙박 쿠폰 이런 걸 많이 풀었어요. 모자래요.
다 떨어졌어요. 더 풀어야 된다. 추석 앞두고 대대적으로 예비비를 쓰자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차 때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니고 상위 10%가 제외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1차 때와는 또 효과 진작 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전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 불평등 문제가 언급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대책이 따로 마련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지역가입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2차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1차 지원금 정문이 받았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1인 코로나 때. 저 4인 가족으로 100만 원 기준으로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간 60만 원 이렇게 1인은 1인간 40만 원 줬습니다. 2차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1인당 25만 원 바뀌었고 5인 가족, 6인 가족 또 100만 원만 받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만 소득의 88%만 줬습니다. 상위 12%를 제외했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료라니까 직장 돈은 많은데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포함이 되고 그렇죠. 돈은 소득은 적은데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 분이 있어서 직장 가입자한테는 이렇게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해주는 조치를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상위 10%인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올 소득이 적어서 오히려 민생복지금이 절실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좀 더 아주 과감하게 거의 지역가입자는 한 상위 5% 정도만 걸른다는 정도로 유연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정부가 그 소득은 낮지만 고가 아파트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서 컷오프 기준을 추가하겠다 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재산이 너무 많은데 월급은 좀 적게 나온다. 이 사람들이 또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급여는 거의 시험시험 다니면서 반만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기 뭐라 그러죠? 풀타임이 아니라 절반 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는 풀타임이지만 최저임금 플러스 좀 더 받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 사람들인데 막 재산이 몇십억이고 막 몇백인 사람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지역가입자에서 건보료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는 올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포함시켜줘야 되고 예. 그렇군요. 도도님이 회사에 와서도 이재명 대통령 욕하던 인간들도 소비 쿠폰 돈 받은 걸로 뭐 샀다고 떠들고 다니는 웃기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깨어나라 국민들 모두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윤금희님, 젤리스님, 별똥별님, 엄마님, 나도 소비 쿠폰 다 썼는데 또 여수 밤바다님, 날마다 오시는 분들 오늘 안정로 소장님, 모닝콜 시청자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채팅 달고 있어요. 젤리스님께서 울산인데 18만 받는데 맞습니다. 울산이 비수도권이라서 1인당 15만 원 플러스 3만 원 18만 원 그다음에 9월달에 10만 원 초로 나갑니다. 그래요. 지금 뭐 모닝콜이 많은 시청자들은 없더라도 아니 10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없다니요. 새벽에 문을 여는 의미 있는 방송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2050년 토요일까지. 2050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2030년 2050년까지 한다니까요. 내가 99살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좋습니다. 스피치 학원에 등록도 해서 내일부터 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거 한 25년을 해야 될 거고 1차 목표는 2030년 6월 30일까지 2차 목표는 2050년. 근데 99살에 은퇴하고 100살 생일을 주려고. 아니 욕심이 너무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맞고요. 9988이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아프고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아프고 3일째 이렇게 천국 가자. 그러면 저희가 투쟁도 열심히 하고 기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재명이죠. 미국 오늘 도착했는데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트럼프를 압도하는 좋은 협상을 만들어 오시기를 우리 간곡히 기원하고 힘을 좀 모아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녕걸 소장님, 말 많으신 분이잖아요. 오늘 좀 인사 좀
하세요. 오늘 두 분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또 질문을 많이 주셔서 말 많이 드렸고요. 홍길동은행에 최근에 신한은행에서도 2천만 원 기부해 주시고 네. 아까 봉지욱 기자님 뉴스타파 최근에 그만두셨는데 동지역의 오프 더 레코드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500만 원 기부해 주시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500만 원 기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봉지욱 기자님께서. 그래서 봉지욱 기자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3인당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도 해주세요. 서울의 소리 200만을 만들고 동시에 3인당 TV나 안진걸 TV 같은 군소 이 유튜브들도 계속 커나가야 됩니다. 임센식당 TV도 있고요. 최근에 백운기 TV가 80만을 돌파했는데 배은영 대표님도 가끔 나오시고 저는 매주 나가는데 굉장히 큰 성과예요. 백운기 TV가 내용이 굉장히 정교하고 알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버스 아니 뉴스공장 매불쇼 서울에서 오마이TV만으로는 힘이 벅차요. 겹치지 않는 시청자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박시영 TV라든지 백운기 TV도 100만이 되어줘야 돼요. 다 이게 애청자층이 달라요. 조금씩. 뭐 이미 새날도 이미 100만 넘어섰는데요. 그러니까 그 TV만의 색채가 있고 그 TV만의 애청자가 있는 팀들 있잖아요. 아니 삼척에 동네방네 TV 1만 명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해줘요. 그분 저 환경비원 하시는 분이 삼척의 동네방네 TV 강릉의 임명희 대변인과 힘 합쳐서 아니 우리 임명희 대변인 이번에 지방선거에 강릉 쪽으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척 분들 잘 사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우리 대변인이 좀 삼척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2025년 8월 25일 효심 백운정의 희망찬 본인꼴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매주말에 고른 이슈는 매듭입니다. 매듭이 잘 맺어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 5년 후에 매듭을 잘 맺기 바라면서 김혜경 여사가 일본 방문 때 이시바 시게로 총리 부인을 만나서 한일 양국 전통 매듭을 체험하며 친교를 다졌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는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국화 매듭을 만들고 선물해서 이목을 모았답니다. 전통 매듭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전통 매듭이 3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순방 때 단단하고 다양한 매듭 같은 결과로 이어지길 온 국민이 응원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임 부대표님 매듭 만들 줄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매듭을 짓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일 외교뿐만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공한 정부로 매듭을 졌으면 좋겠고 내란 특검도 통해서 내란 청산까지도 매듭을 잘 짓고 대한민국이 새로 좀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이 윤인하는 트리플 승리 전략을 기대하겠습니다. 뭐 물론 어렵겠지만 충분히 일 잘하는 또 어떤 센스 있고 감각이 좋은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덜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모두 그렇게 오늘 회담이 잘 진행되도록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내고 기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백운정의 희망찬 모닝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희망을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방송 내일 새벽 5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또 좋은 뉴스 좋은 미담들을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웃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주먹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리소리 안녕히 3인당 TV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